이 10,000개가 넘는 코인 중에서 99%가 나중엔 사라질 거다. 코인이 대부분 다 사라질 거라면 이 자산 시장에 투자하는 게 맞는지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요?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안녕하세요. 전업투자 주덕입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서 10년 후 100배 오를 암호화폐에 투자하라의 저자이신 박종환 작가님과 함께하는 주식러와 코인러의 대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식하는 구독자분들은 다들 작년에, 재작년에 워낙 핫했던 키워드 메타버스, NFT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솔직히 주식에 대해서 메타버스 이 산업 또는 NFT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식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렇게 많진 않아요. 뭐 기존에 완전 전통적인 그런 자산주, 가치주만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니고서 성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투자를 한 번씩은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런 산업은 메타버스, NFT는 또 좋게 보는데 코인은 안 좋게 본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 왜냐면 이게 결국에는 함께 가는 거기 때문에 코인과 메타버스, NFT는 함께 간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왜 꼭 함께 갈 수밖에 없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애플을 꺾고 시가총액 1위에 올랐었죠. 네네네. 지금도 1위인가요? 지금은 애플로 다시. 건데 저 확실하지 않아서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를 인수한 게 네네. 사실은 메타버스를 향한 발걸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네네. 지금 현재 게임 회사들은 메타버스랑 완전히 무관한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유니티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부분은 다 관계가 있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메타버스를 정의를 할 때 메타버스가 뭘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동님은? 메타버스에는 또 다른 가상 세계에서 우리 이제 거기에서 경제적인 활동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거기에서 학원에서 배우듯이 거기서 배울 수도 있고 소비도 하고 사람들과도 만나서 친목 도모도 하고,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사실상 가상 세계에서 이제 대체가 되는 그런 공간이지 않을까. 너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가장 정확한 개념이죠. 현실 세계와 동일한 활동을 가상 세계에서도 영위를 한다는 거거든요. 거기서 돈도 벌고, 그리고 옷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그래서 자기의 멋도 뽐내고, 네. 뭐 문화 활동도 하고, 그런 활동들이 동일하게 이어지는데 대신에 3차원 가상 공간인 거죠. 그렇게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려면, 이 메타버스 세상을 만들려면 거기에도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쵸. 돈이 필요한데 블록체인을 통해서 그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만약에 이 메타버스 세상을 각각의 어떤 빅테크들이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뭐 애플에서도 만들고, 구글에서도 만들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만들었다. 그러면 이 세상은 각각의 서버 안에서 존재하는 세상인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버들은 어차피 단절이 되어 있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어낸 메타버스에서 살고 있다면 여기서 생활할 수밖에 없고, 나머지 세상이 단절되어 있는데 블록체인은 탈중앙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냥 자유롭게 누구나 다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의 문이 다 열려 있어요. 왜냐면 다 블록체인, 그렇죠. 다 통하는 거죠. 오픈소스로 돼서 다 블록체인 위에서 다 연결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고, 확장성이나 상호 운용성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에서 아까 주동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경제 생태계를 만들려면 네네네. 반드시 블록체인이 기반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이 블록체인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메타버스의 어떤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거죠.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준 거라면 그 위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돈이 이제 뭐냐면 암호화폐가 되는 거죠. 블록체인에서 발행되는 게 크립토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암호화폐들이 그 재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보상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부터 암호화폐는 그런 보상의 역할이었거든요. 네. 비트코인 채굴자들에게 비트코인을 이제 보상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런 개념들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NFT는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내가 이 크립토를 활용해서 어떤 물건을 샀는데 네. 이게 나의 물건이라는 걸 누군가 증명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내가 여기서 부동산을 샀는데 여기도 등기부 등본이 필요한 거죠. 네.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NFT가 되는 거예요. NFT는 논펑저블 토큰이라고 해서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뿐인 토큰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런 역할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디파이라든지 아니면 게임이나 다오 같은 개념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이 위에서 이제 서비스 역할을 하는 거죠. 기업이 되고 상가가 되고 백화점이 되기도 하고, 그런 서비스들이 디센트럴라이즈드 앱이라는 형태로 서비스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약간 복잡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게임에서 코인을 이제 쓰잖아요. 게임상에서 예를 들면은 새로운 뭐 이제 P2E 게임이 나오던가 아니면 새로운 메타버스 플랫폼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뭔가 거래를 통해서 코인을 거기서 벌었다. 네. 했을 때 그 코인 자체를 이제 사용하거나 팔거나 또는 그 코인을 이제 발행하는 회사 입장에서도 그 자체적으로 그냥 본인들이 그냥 발행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기존에 있던 뭐 이더리움 같은 네. 플랫폼을 꼭 활용을 해야지만 그렇죠.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걸 맞습니다. 통해서 그걸 하나의 기축통화처럼 사용을 해서
다른 코인들을 발행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 거예요. 네. 네,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주동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더리움 생태계 이 플랫폼에서 기축 동화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만약 개인적으로 메타버스 게임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NFT 쪽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더리움도 같이 투자하는 게 거의 합리적인 방법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책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개개의 그런 코인 프로젝트들을 투자하는 것도 단기적으로 되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데 네. 정말 장기적으로 바라본다면 그런 인프라들이 잘 되는 게 훨씬 더 큰 거죠. 이더리움에서 수많은 서비스들이 태어날 거고 네. 이런 서비스들이 사용되기 위해서는 이더리움이 필요한 거고 그러면은 이더리움의 가치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더리움을 사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그런 이유거든요. 작년에 메타버스 NFT는 엄청 좋게 보면서 투자를 했는데 정작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별로 좋게 보지 않았던 제가 굉장히 무지했다라는 게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자, 그러면은 다음 질문. 그러면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에 한 축에 있다는 거가 좀 와닿고 있는데 이 코인의 종류가 지금 근데 너무 많아요. 맞아요. 너무 많죠. 이 책에서 봤을 때만 해도 코인의 종류가 10,000개가 넘는다. 근데 작가님도 이 말에 동의를 하셨다고 했거든요. 이 중에서 이 10,000개가 넘는 코인 중에서 99%가 나중엔 사라질 거다. 그렇죠. 와, 그러면은 주식 시장도 물론 상장 폐지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당연히 다 사라지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 중에서 100개 중에 뭐 1개 사라져도 많이 사라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뭐 기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1년만 봤을 때 근데 나중에 코인이 대부분 다 사라질 거라면 결국엔 이 자산 시장에 투자하는 게 맞는지 이건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요? 뭐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이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질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비판하시는 부분 중에 또 하나거든요. 근데 이게 99%는 제 의견은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있어요. 네네네. 리또속이라고 해서 리플의 또소 같다. 네. 좀 애증의 코인이에요. 굉장히 많은 실망감을 안겨준 네. 그런 코인을 만드신 분이 브래드 갈링하우스라는 분이거든요. 네. 그분이 모든 암호화폐는 아니고 비트코인은 제외하고 알트코인 중에서 99%는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요즘에 유튜브 보면은 또 이런 발언들 계속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분들은 또 한술 더 뜨셔서 99.9% 사라질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좀 먼저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 코인의 종류가 10,000개가 넘는가? 사실 주식으로 치면 너무 과도한 숫자인 거죠. 지금까지 생겨났다 사라진 코인을 다 합치면 한 10만 개 가까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많요? 그래서 몇만 개는 분명히 넘을 거예요. 네. 10만 개까지는 확신할 수는 없는데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오픈소스여서 그렇거든요. 하드포크라고 들어보셨죠? 네. 하드포크가 사실 많은 메이저 코인들도 하드포크로 만든 게 많거든요. 이게 뭐냐면 기존에 있는 걸 그대로 복사해서 그냥 만드는 거죠. 비트코인에서 비트코인 캐시가 태어났고 리플에서 뭐 스텔라 루멘이 태어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도 결국 탈중앙화랑 관계가 있어요. 중앙기관이 없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것들을 규약만 잘 맞추면 자유롭게 누군가 허가하지 않고 네. 왜냐면 중앙기관이 없다는 건 허가할 수 있는 주체가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자유롭게 만들다 보니까 누구든 쉽게 참여해서 프로젝트를 하고 코인을 발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코인들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냐면 그렇지 못하죠. 그렇죠. 자연스러운 자정작용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걸 담당하는 게 누구냐 하면 바로 커뮤니티입니다. 그 커뮤니티의 선택을 받은 코인들은 지금까지 굳건하게 버티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죠. 네. 그리고 이 두 개의 코인은 이미 많은 기관 투자자들도 유입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라지지 않을 코인을 고를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책에서는 관련 사이트도 알려드리고 굉장히 많이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뭐냐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겁니다. 안전한 것들을 70% 이상 비트코인 이더리움으로 구성을 하고 나머지 30% 정도를 정말 100배우를 암호화폐에 투자한다던가 아니면 조금 더 시가총액이 높지만 비트코인 이더리움보다 성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코인들에 투자를 하는 그런 전략들. 그래서 저는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포트폴리오적인 접근이 좋다. 생각을 하고 있죠. 주식도 리스크가 없을 수가 없죠. 다 같은 투자에는 당연히 리스크가 따르기 마련인데 코인은 어떻게 그럼 리스크 관리해야 되는가 부분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여기는 다수 모두가 커뮤니티에서도 인정 다 하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도 정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긴 상대적으로 사라질 리스크는 없다.
그렇죠. 네, 안정적이고 네. 그리고 성장 가능성도 사실은 여전히 높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아까 전에 주성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메타버스 세상에서는 이더리움이 가장 네. 중요하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계속해서 또 성장할 거라고 네. 보고 있는 거죠. 그 외 알트코인 중에서는 자세하게 공부를 많이 해야겠죠. 그렇죠. 굉장히 네.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은 우리가 예전에 디지털 금이라고도 많이 불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금은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이미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죠. 그렇죠. 사실상 인플레이션의 해지 수단으로 만약 화폐가 많이 발행돼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은 금자산이 오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자산인데, 근데 이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는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최근의 움직임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미국의 나스닥 지수, 미국의 그렇죠. 기술주가 보통 모여있는 지수가 나스닥 지수인데 거의 사실상 나스닥이랑 비슷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금은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에 속하는데 나스닥은 대표적인 성장주 위주로 움직이는 위험자산에 속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비트코인이 같이 움직여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디지털 금이라고 보기가 어렵지 않을까.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그러면은 주식과 만약에 코인이 이렇게 계속 같이 만약에 움직인다면, 만약에 자산 배분 차원에서 과연 주식을 원래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코인을 같이 투자를 해야 되는가? 에 대해서도 솔직히 좀 궁금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날카롭지 않았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날카로운 질문이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뭔가 설득력 있는 답을 제가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셨는데요. 네. 사실 좀 인정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거는 비트코인 투자자분들도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는 네. 인정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적인 부분들인 거니까요.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이잖아요. 네네. 근데 오늘 기사 보니까 금 가격이 역대 최고로 폭등을 하고 맞아요.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식 같은 자본시장은 굉장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걸 보면 확실히 금은 이 자산들이랑은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네. 자산인 거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게 됐냐 하면 크게 두 가지인데, 지금 이렇게 흐름이 바뀌기 전까지는 금이랑 상당히 유사한 흐름을 원래 보이긴 했었어요. 네. 금이랑 유사한 흐름을 보였었고 다른 주식시장이랑은 좀 다른 흐름을 확실히 보였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금이 이렇게 채굴량이 한정이 돼 있듯이 네. 비트코인도 2100만 개로 채굴량이 한정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계속해서 소실되는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이 2100만 개에서 계속해서 양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희소 가치가 계속 높이 올라간다라는 그런 이론적인 근거들이 있었던 거죠. 네. 근데 미국 월가의 헤지펀드들이 그것들을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주워 담고 있는 이유는 인플레이션 해지 용도로 인정을 해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냐 하면 첫 번째 이유는 이게 신생 자산이기 때문이에요. 아직까지 이 비트코인이 자산으로 자리매김을 했지만 이런 포지션을 잡은 게 불과 몇 년 되질 않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그 역할들을 잘 해내고 있다라고 보는 이유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014년도와 2018년도를 비교해 보면 네. 비트코인 가격이 훨씬 더 안정적이어진 거죠. 그때는 마이너스 80% 90% 가던 게 지금은 마이너스 40% 50% 갔던 거고, 계속 시세를 확인해 보면은 최근에도 주식시장이랑 비트코인 가격이 디커플링이 일어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산이 완전하게 디지털 금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시간을 좀 더 두고 지켜봐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저는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해지 용도로 활용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죠. 그럼 여기서 추가적인 질문인데, 네. 지금 금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화폐 가치에 따라서 이게 오르고 내리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비트코인도 만약에 그런 역할을 할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상 우리가 예상하는 미래의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보다도 상대적으로 화폐 가치와 반비례로 움직이는 그런 자산으로 된다. 안전자산으로서.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책에서 봤듯이 계속 폭발적으로 성장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선에서는 계속 금처럼 안정적으로 쭉 이렇게 유지가 될 거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렇게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비트코인이 얼마나 상승할 수 있을지는 누구도 이제 짐작하긴 좀 어려운데, 네. 우리가 돈나무 원리라고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네네네.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그 캐시우드 같은 음. 경우는 향후에 이 비트코인 가격이 50만 달러까지 간다고 했거든요. 그럼 지금 기준으로는 약 10배거든요. 근데 그 근거를 든 게 뭐냐면 미국에 있는 헤지펀드들이 포트폴리오의 5% 정도를 비트코인으로 담으면 그렇게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고 환산을 해서 산출을 한 거예요. 5%만 더 5%만
담아도. 왜냐면 지금 아직까지 담은 양이 5%에는 상당히 못 미치나 봐요. 많이 담았다고는 해도. 왜냐면 이게 자산 자체가 전체 자산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차지하는 게 아직까지 0점대거든요. 아직도 1%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이 된 거더라고요. 그렇게 감안했을 때 어떤 외신에서 기사를 보니까 헤지펀드들은 한 7% 정도를 비트코인으로 담을 의지가 있다라고 또 여론조사 기관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앞으로 비트코인이 그런 관계만으로도 10배 정도의 상승이 가능한 여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비트코인이 이더리움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도 계속해서 이 메타버스 세상에서 사용되는 이런 사용성이라든지 아니면 이것들을 통해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더리움을 구성하는 가장 근간인데 이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서 이 플랫폼이 운영이 되거든요. 네. 프로그램 코드가. 왜냐하면 어떤 개인적인 주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으로 실행되는 코드에 의해서 이 플랫폼이 움직이는데 여기서도 이제 비트코인이 계속된 역할들을 할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결론들을 토대로 했을 때 비트코인은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성장을 또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은 향후에 주성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정적인 자산이면서 동시에 성장을 할 수 있는 굉장히 특이한 자산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사용성을 우리가 아직까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이제 성장은 끝났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실제로. 네네네. 근데 저는 비트코인의 성장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갈 길이 멀다. 갈 길이 멀다.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 저는 거의 다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잠깐만 이 정도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메타버스 NFT를 또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혹시 머릿속에 일단 입력을 해놨고 그 외에는 사실상 공부를 더 책을 읽어보면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딱 한 가지 걸리는 거. 이것만 해결되면 전 정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어요. 그게 지금 딱 다음 질문입니다. 코인 시장이 지금 명확하게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거는 명백한 사실이에요. 네. 앞으로 얼마나 더 커질지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어느 정도 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리스크는 뉴스에서도 많은 분들이 접했을 것 같아요. 각국 정부의 좀 규제가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점점 코인 시장이 커지면서 규제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미국과 중국도 따로 디지털 화폐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디지털 달러와 디지털 위안화를 준비하고 있고 거기에 맞서서 우리나라도 하고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뉴스를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텐데,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 저는 그게 이것만 좀 뭔가 명확하게 괜찮다라는 것만 제가 알게 되면은 전 솔직히 투자를 할 의향이 정말 있거든요. 정말요? 네, 이 리스크에 대해서는 정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규제 이슈가 가장 큰 이슈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이 레이 달리오라는 헤지펀드의 제왕이라고 불리잖아요. 네네. 그 레이 달리오가 본인이 했던 얘기 중에서 비트코인의 가장 큰 적은 네. 성공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비트코인이 커질수록 정부들이 계속해서 그걸 탄압하게 될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한 건데, 지금 미국 정부의 입장을 보면은 그것과는 약간 반대로 가고 있죠. 그래요? 미국이 이제 작년에 코인베이스랑 벡트랑 코인 거래소들을 갖다가 다 상장을 시켜줬잖아요. 그쵸? 네. 상장을 했고, 그리고 비트코인 선물 ETF를 또 승인을 해줬거든요. ETF 2개를 승인을 해줘서 제도권 승인에 굉장히 좋은 증거라는 평가들을 또 받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중국에서 채굴장을 금지를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채굴장들이 어디로 가장 많이 이동을 했냐면 미국으로 거의 대부분이 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해시레이트 1위 국가로 등극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스탠스는 분명히 적대적이지는 않다는 거거든요. 근데 과거에 우리가 페이스북 사례를 보면은 페이스북이 리브라라는 프로젝트를 하려고 했었잖아요. 네네네. 리브라 프로젝트가 국제 통화를 만들겠다 이런 프로젝트였는데 미국 정부가 철저하게 좀 밟아줬거든요. 네.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완전히 무산이 되고 거기에 뭐 마스터카드부터 해서 굉장히 굵직굵직한 회사들이 다 참여를 했다가 다 이탈을 했어요. 그리고 DM이라는 프로젝트로 그냥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꿨는데 그마저도 미국 정부에서 탐탁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마저도 지금 프로젝트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보면 미국이 달러의 지위를 위협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가차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금리를 올리려는 이유도 달러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기축통화로서의 이 가치를 미국이 굉장히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에 보이고 있는 반응은 굉장히 관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그럴까요? 아니, 비트코인이 점점점 정말 커져서 이게 나중에 달러를 위협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왜 다 지금 ETF든 제도권이든 다 받아들이고 있고 얘는 결국에는 위협이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어떤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세상들에 대한 플랜들이 그 사람들은 우리가 같은 개인이 알고 있는 것보다는 좀 더 넓은, 그러니까 좀 더 멀리 내다보고 있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코인을 금지를 했지만 또 언제 다시
이 시장에 들어올지는 알 수 없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 중국은 완전히 떠났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저는 이 세상이 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변화들을 보면 좀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미국의 권력을 가진 분들도 비트코인에 많이 투자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뭐 이건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스탠스들은 굉장히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CBDC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디지털 화폐. 디지털 화폐가 등장하면 이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암호화폐가 다 사라질 거다라는 얘기들을 네. 많이들 또 하세요. 네. 지난달인가 연준에서 CBDC 보고서를 냈거든요. 네네네. 근데 거기 보면 아직까지도 CBDC가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보관이 구체화되어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돈인지 카드의 형태인지 아니면 계좌의 형태인지 제대로 정의가 안 돼 있거든요. 그 얘기는 첫 번째 의문은 CBDC가 제대로 발행을 해서 기능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일단 첫 번째로 드는 거고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CBDC는 디지털 화폐이기 때문에 추적이 용이하잖아요. 근데 이 현금이라는 건 사실 좀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용도가 큰 거죠. 특히 돈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그게 뭐 나쁜 곳에 꼭 사용된다는 의미보다는 이 돈들이 자유롭게 사용되길 원하는 사람들이 현금을 쓰는데 그렇게 모든 것들 언제 어디서 뭘 얼마나 샀는지 어떻게 샀는지까지 다 확인되는 CBDC를 사람들이 많이 수요를 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수요를 할까에 대한 부분들이 또 의문점이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한정된 자산인 거죠. 네. 그냥 이런 디지털 화폐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완전히 달라진 거죠. 지금 디지털 화폐도 마음만 먹으면은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는 맞아요. 거니까. 그래서 인플레이션 이슈가 훨씬 네. 더 높아졌다라는 평가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과 디지털 화폐가 이제 CBDC가 경쟁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그런 평가들을 많이들 하시죠. 그런 이유 때문에. 제 친구가 디지털 화폐 쪽에 좀 투자를 하고 있는데 하지 말라고 손절을 하라고 좀 전해야 될까 좀 고민이 되네요 지금. 네, 그렇게 돼서 결국엔 디지털 화폐도 아직 명확하게 나온 거는 없고 실제로 나온다 그렇죠. 하더라도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에 대해서 뭐가 대체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네. 현재까지는 네. 그런 분위기죠. 그렇구나. 이렇게 되면은 거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명확해졌네요. 제가 지금 계속 지금 공격을 했는데 지금 논리적으로 다 좀 말씀을 다 해주시고 계세요 지금. 그래서 준비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네, 그래서 이 정도 됐으면은 엄청 큰 비중까지는 아니어도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지만 조금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변화에 한번 발을 담가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맞습니다. 라고? 저는 굉장히 추천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조금은 드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그러면은 투자를 하게 된다면 뭐 자산의 한 몇 퍼센트 정도까지는 투자를 해도 좋을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저도 오늘 코인러와 주식러의 어떤 대결 형태였지만 저도 주식 투자를 병행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네네. 그리고 이제 주성님께서도 이제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코인 네. 투자를 또 시작하신다고 또 하시니까 제가 적당하게 생각하는 그 선을 말씀을 드리면 초보 투자자분들은 한 10% 정도에서 처음에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보수적으로는 5% 정도도 괜찮은데 저는 무조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가장 먼저 사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투자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이제 사게 되면 이게 어떤 자산인지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 두 개를 사서 공부를 하게 되면 이 시장의 큰 흐름을 알 수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시장 자체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에 굉장히 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건 약간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저는 암호화폐에 모든 분들이 다 투자해야 된다고는 또 생각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변동성이 너무 심하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변동성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주식에 대해서 또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 주식으로도 암호화폐 이상의 또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많은 공부들을 병행을 하셔야 되고 남들이 수익이 좋은 걸 보고 이렇게 따라서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확고한 믿음이 생기셨을 때 네.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생각만 하면은 투자 못 하거든요. 조금이라도 실전 투자를 발을 담궈 놓으면은 사람이 이제 계속 보게 되고 맞아요. 관련된 뉴스에 대해서 더 한 번 더 보게 되고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한번 관심이 생기니까 투자를 한번 해보고 또 이런 책도 계속 사서 읽어보게 되고 비트코인 관련된 뉴스라던가 책이라던가 그게 첫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 책에 10년 후 100배 오를 암호화폐에 투자하라.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논리적인 근거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믿음이 있어야 투자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많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 영상을 쭉 보시면서 안 그래도 관심이 있었는데 한번 조금이라도 투자를 해보면서 시대의 흐름에 맞게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아마 좋은 공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멋진 소개. 네, 여기까지 박종환 작가님과 코인, 주식에 대해서 대결이라고 했지만 코인에 대해서도 투자의 흐름, 또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공부가 많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 주동님께서 이 질문을 진짜 예리하게 해주셨어요. 왜냐면 이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반드시 궁금해하실 만한 그리고 꼭 대답을 들으셔야 될 만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저도 스스로 공부하는데 도움이 또 많이 됐고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